자, 반갑습니다. 9월 2일 날 시험 봤던 기출 문제를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난이도는 상당히 평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관련된 내용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을 보세요. 경찰의 개념 중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이 내용들이 나오면 일단 개념 정리가 중요한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는 것은 제도상 경찰일 경우에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도상 경찰이어도 상관없고, 제도상 경찰이어도 상관없고, 제도상 경찰이 아닌 일반 행정 공무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문제를 푸실 때에 제도상 경찰이라는 것은 요거를 풀어내면은 요렇습니다. 실정법상 보통 경찰 기관에 부여된 일체의 권한을 말하는데, 실정법상 보통 경찰 기관에 해당되면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도상 경찰이 아니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경찰이 작용을 하는데 권력적 작용을 하느냐 비권력적 작용을 하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고, 실정법상 보통 경찰 기관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속하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제도상 역사상 정립된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실무상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는 것은 경찰이든 경찰이 아니든 다른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시청 공무원이든 구청 공무원이든 이러한 공무원들이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법적 근거에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수단은 뭘 쓰냐면은 명령이나 강제라는 수단을 써서, 자, 이 명령이나 강제라는 이 수단이 되게 중요해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명령이나 강제를 쓰는 것 이외에는 안 돼요. 이 명령이나 강제를 쓰는 것은 권력적인 것이에요. 권력적 수단이죠. 그런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서는 비권력에 해당되는 봉사나 서비스 같은 비권력적 작용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안 들어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핵심 포인트는 명령 강제다. 명령 강제는 권력적 수단이다. 그럼 이 명령 강제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우리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다.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런 얘기죠.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요것은 굳이 얘기를 한다라면은 이론적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모든 우리 이제 100만 공무원 중에서 명령 강제를 써서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지킨다라면은 그러한 공무원은 모두가 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공무원은. 그런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말 그대로 제도상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정법상 보통 경찰 기관에 부여된 일체 경찰 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넓은 개념이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넓은 개념이냐, 요걸 따질 때는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 때에 따라서는 개념이 일치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넓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넓을 때도 있다. 항상
일치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위험 방지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소극적 위험 방지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위험 방지를 했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위험 방지를 했다. 그럼 일치하잖아요. 일치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느 게 더 넓은 개념이냐라고 얘기하면은 이꼬르 요게 더 넓을 수도 있고 요게 더 넓을 수도 있고 요 정도만 알면 되는데 자 문제는 보세요. 사법경찰 같은 경우에는 사법경찰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사법경찰은 범죄 수사를 하잖아요. 범죄 수사를 일반 공무원이 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제도상 딱 누가 이 범죄 수사를 한다라는 게 실정법상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대로만 해야 되잖아요. 고로 사법경찰은 재량도 인정 안 됩니다. 수사법정주의잖아요. 수사법정주의. 여기에서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경찰은 여기로 들어가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경찰은 말입니다. 행정경찰은 여기 보시면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이 되는데 왜 포함이 되는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행정경찰은 또다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협의 행정경찰로. 보안경찰은 오리지널 경찰이에요. 제도상. 오리지널 경찰. 이런 경우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 해도 상관없죠. 그러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려면은 이 보안경찰 이 친구는 명령 강제라는 걸 써서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때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과 실질을 이분법적으로 요건 요거다 저건 저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고로 이해를 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경우는 제도상 경찰 아니잖아요. 협의행정경찰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경찰화된 경우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자기 고유 업무가 있고 유사시에 보안경찰의 업무를 도와주잖아요. 그럼 보안경찰은 뭐예요?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을 보안경찰이라 그러잖아요. 아마 대한민국의 시험 출제가 되면은 지금 여기에 지금 설명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이론상 학문상 정립된 개념.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 됐어요. 그런데 아닌 그랬으니까 벌써 이미 틀렸네. 네, 아닌 그래서 틀렸어요. 실무상으로 정립된 개념. 굳이 실무상으로 가려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돼야 되겠죠. 예,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이론적,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입니다. 뒷부분에 독일 행정법 학에서 유래되었다. 이것은 문제 없습니다. 2번.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 자,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 그러면은 제도상 경찰이 아닌 다른 공무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근데 기관 또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잖아요. 이해를 못하면 문제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는 제도상 경찰이 아니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에요. 근데 제도상 경찰이 아니어도 경찰이 하는 일인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어야 되죠. 이해가 가나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3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요거 생각하세요. 공식같이 생각하고 계세요. 이꼬르 요거 요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일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4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 경찰 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여지는 경찰 활동을 의미한다. 아주 그냥 정확하게 요걸 얘기하고 있네. 요거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든 간에 아마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될 겁니다. 자, 2번.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경찰의 임무는 일반적으로, 이것도 통설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위험을 방지하거나 범죄 수사를 하거나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활동을 하는 게 경찰의 기본적 임무라고 정의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번을 보시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가 경찰의 궁극적인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찰 조직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번 맞는 말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생활 영역에 대한 법적 규범화 추세 밑줄 그으세요. 법적 규범화. 자,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세요. 여기 보시면 안녕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안녕이 있고 질서에, 이 안녕은 성문 규범이에요. 성문으로 규율되어 있는 거예요. 요 질서는 불문으로 규율되어 있는 게, 뭐 불문 규범에도 상관없고, 요거는 성문 규범에도 상관없고. 그러면은 성문이라는 것은, 성문화되어 있다는 것은 이런 게 일종의 전면 규범화라는 거죠. 규범화, 규범화, 규율 내지는 규범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녕 그러면 개인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면은 안녕을 침해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질서는 불문규율이니까 절대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어제 개념하고 오늘 개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문으로 되어 있는 법은 어제든 오늘이든 딱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그대로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해서 가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안녕과 질서의 차이는, 안녕은 성문이고 질서는 불문이기 때문에, 불문이라는 것은 딱 실정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 환경 또 여러 가지 사회 정서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 상대적 유동적, 이런 것을 그래서 상대적 유동적 개념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규범화, 질서는 그러면 규범화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경찰이 어떤 일을 하면은 거의 누가 되든 간에 경찰이 어떤 법 집행을 하면은 법적 근거가 뭡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추세가 모든 경찰의 활동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법적 근거를 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면 규범화에 따라서 요거의 사용 빈도수가 높아지고 요거의 사용 빈도수는 점점 축소돼가는 추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번은 그런 내용이에요. 생활 영역에 대한 법적 규모화 추세에 따라서 공공질서 개념 사용 가능 분야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시험 지문으로 되게 많이 나온 겁니다. 점점 확대되고 있다 해가지고 오답이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3번 공공의 안녕이란, 자, 공공의 안녕은 성문 규범을 말한다고 그랬죠. 개념은 법 질서의 불가침, 법의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것, 이꼬르 법 질서의 불가침성 또는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이 중에서 마지막을 먼저 보세요. 공공의 안녕의 최고 중요한 제1의 요소는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안녕은 우리 개인적인 법이기든 국가적인 법이기든 사회적인 법이기든 전부 다 이 법이기잖아요. 법. 그러면 안녕을 지키려 그러면은 무엇이 침해당하면 안 되는가요? 안녕을 지키려면은, 안녕이 보장을 받으려면 뭐가 침해가 되지 않고 딱 지켜져야 돼. 법이잖아, 법. 맞잖아. 법의 질서가 침해를 당하면은 안녕 깨구락지 되는 거야. 애게게. 그럼 왜? 좀 안녕을 지켜주는 게 법인데 그 법이 침해를 당하면은 안녕은 맛이 가는 거잖아요. 고로 법의 질서가 침해당하지 않는 게 제1의 요소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애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만 하시면 돼, 이해만. 알아들었나요? 네? 안녕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문이라고 그랬잖아. 성문. 성문이란 뜻이 뭐예요? 실정법이에요. 실정법. 실제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하잖아요. 성문. 그렇죠?
불문은 법으로 만들어 놓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어서 법으로 안녕을 지키는데 그 안녕이 침해당하지 않으려면은 법의 질서가 침해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 질서의 불가침성이 안녕의 제일 중요한 제1의 요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틀렸잖아. 3번은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이 아니라 그 대신에 법 질서의 불가침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4번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는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런 것도 이렇게 종합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경찰이 마음대로 뭐 경찰이라고 해서 개입할 수 있나요?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요건은 결국은 위험이 존재해야만 경찰이 개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위험은 무슨 위험이 있어요? 구체적 위험이 있고 또 무슨 위험이 있어요? 추상적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추상적 위험 이전 단계도 있잖아요. 자, 구체적 위험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비 많이 왔잖아요. 장마철이라 비 많이 왔잖아요. 오늘도 지금 오니까 살짝 비가 좀 오던데, 그럼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서 낙석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구체적 위험이잖아요. 그럼 경찰 개입하는 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낙석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누가 봐도 떨어질 것 같아. 지금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이런 것들은 추상적 위험이야. 그런데 비도 오지도 않고 낙석도 떨어지도 않은데 장래에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경찰이 개입하는, 개입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지금 차량이 흐름이 흐르고 있는데 경찰관들이 여기에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차량 통행을 제한해 버리는 거야. 왜? 뭐 하니까 제한하는 거야? 위험하니까 제한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요렇게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요건은 두 가지뿐이 없다 이 말이야. 구체적 위험이나 추상적 위험일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 위험이나 추상적 위험 이전 단계는 안 된다. 그러니까 추상적 위험 이전 단계, 여기는 경찰의 개입의 요건이 아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위험에 대해서 개념이 나오는데 무슨 개념이 나오냐면은 누가 봐도 겉으로 볼 때에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경찰이 개입했어요. 이런 것을 누가 봐도, 겉으로 봐도, 그럼 외관상 위험이라고 그랬죠. 외관적 위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강의실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 실제로 이 강의실에서 지금 저 뭡니까? 그 모니터 켜놓고 영화 보고 있는데 밖에서 영화에서 막 소리 그렇게 여성이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봐도 여성이 막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위험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밖에서 들을 때에는 우리는 지금 영화 보고 있는데 밖에서 지금 소리가 막 나니까 밖에서는 누가 봐도 오, 안에서 지금 여성이 무슨 위험에 처해 있나 보구나. 그러면 신고할 거 아니야. 그러면 경찰도 와서 들어보니까 진짜 소리 나. 그러면 이걸 외적으로 볼 때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잖아. 이런 것을 무슨 위험이라 그런다? 외관적 위험이라고 그런다. 이런 외관적 위험은 경찰 개입이 정당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관적 위험은 경찰 개입의 요건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아?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상위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상이라는 뜻이 뭐예요? 잘못 판단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합리적으로 판단하면은 잘못 판단할 수가 없는데 합리적으로 판단 못해서 잘못 판단했다는 얘기잖아요. 오상이란 뜻이. 그러니까 이런 오상위험은 잘 판단했으면 위험하지 않다라고 누가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잘못 긍정해서 잘못된 결과에 개입한 꼴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경찰의 개입은 정당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위험하기는 한데 위험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위험이 현재 존재하거나 가까운 장래 위험 가능성이 계기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를 위험이라고 정의 내리잖아요. 위험한 것은 같아. 그런데 위험한 것은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여러분들 푸실 때 이런 거예요. 위험하긴 한 것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아. 이런 게 불명확하다는 거잖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확실하다. 이런 경우를 위험혐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위험하긴 한데 확실하지 않은 거니까 요거는 경찰이 개입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건 개입해도 되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는 막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지금 4번이 간단히 나왔는데 아마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면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3번으로 갑니다.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뭐 전체 사회가설, 구조원인가설, 썩은 사과가설 나와 있는데 요것도 종합적으로 요 정도만 정리해 드리면은 이 부패와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가 출제가 돼도 여기에 다 걸려 들어갈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 작은 호의에 대해서 이 작은 호의를 긍정하는 사람이 있고 이 작은 호의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정하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은 이 델라트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유명한 전체 사회가설을 결론 내린 윌슨이에요. 커피 한 잔도 받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런데 펠트버그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피 한 잔을 순찰을 다니니까 고생한다고 커피 한 잔을 주니, 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작은 호의로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펠트버그예요. 이 펠트버그는 자, 더 이상 확대하지 말자. 커피 한 잔 작은 호의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 이상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델라트르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 작은 이 호의가 나중에 부정부패, 금품 수수하는 비타 500이 될 수가 있다. 이 비타 500에다가 5만 원짜리 집어넣어서 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커피 한 잔 먹고 자, 좀 친해지니까 밥도 먹고 조금 친해지니까 또 술도 한 잔 먹고 조금 친해지니까 청탁하면서 비타 500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게 불씨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경찰학에서 배운 뭐 깨진 유리창 이론도 있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깨진 유리창 이론, 사소한 거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이런 개념들이에요. 일종의. 그럼 보세요. 작은 호의를 호의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펠트버그예요. 그런데 델라트르나 윌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거 지금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경사로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게 셔먼이 주장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입니다. 자,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종합 정리 한번 해놓으면은 이 관련 문제가 출제가 돼도 다 풀어낼 수 있어요.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한번 이해 잘 해보세요. 그럼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 바로 요거잖아요.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이게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 그러면 일단 델라트르는 부패를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세 가지로 딱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전체 사회 가설, 그 다음에 구조 원인 가설. 자, 이런 것도 알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가 동반된 암기라고 그래요. 경찰학교는 암기 과목 아닙니다. 무조건 암기해가지고는 고득점 안 나와요. 예, 암기 과목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절대 암기 과목 아니에요. 배경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경찰학교는 수사는 실무에 써먹는 건데 이걸 무조건 암기해서 되겠습니까? 분명히 뭔가 써먹을 곳이 있으니까 이론이 나온 건데,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처음에는 점수 고려치 마시고 기본기에 충실하셔야 돼. 저 이론이 왜 나왔는지. 막 처음부터 들이대가지고 요약하고 두음암기 따고 이런 거보다는 두음암기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이제 나중에 남는 것은 경찰학은 한 10% 정도가 암기 정도 돼요. 요거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외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들 얼마 안 돼요. 10%도 안 돼요. 그래서 잘 보세요. 예, 보시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전체 사회 가설은 여기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체 사회, 시민, 국민을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 핵심이 뭐냐면은 시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민이 경찰을 부패에 빠뜨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요거는 이제 배경을 보면 미국 시카고에 왜 경찰들이 저렇게 부정부패가 만연돼 있을까? 왜 저럴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 누가 연구한 거예요? 윌슨이 연구한 거예요. 윌슨이 내린 결론이잖아. 아, 경찰이 부패에 빠진 것은 시민들이 조장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예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윌슨은 자, 시민들이 우리 경찰에게 커피 한 잔도 주지 마세요. 나중에 커피 한 잔이라도 주면 나중에 이 경찰은 부패로 빠집니다. 요런 얘기입니다. 요런 얘기. 그래서 전체 사회 가설이 딱 나오면은 전체 사회 시민이 경찰을 부패에 빠뜨리네. 요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 배경이 요렇잖아요. 요 배경이. 커피 한 잔을 한 잔으로 딱 끝내라라고 해석한 사람은 펠트버그예요. 근데 커피 한 잔으로 끝나지 않는다. 결국은 부패로 빠질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델라트로 이렇게 외우시면 되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설 있잖아. 가설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을 분명히 시민이 경찰에게 주면은 그 경찰은 부패에 아마도 빠질 것이다. 가설이잖아요. 가설. 이런 것을 가설이라고 그래. 그래서 전체 사회 가설은 이런 말이에요. 미국 시카고에서 왜 일어났는지. 그래서 윌슨이 내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설명이 가능한 것은 아까 저기 앞에서 설명한 것이니까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 여기서 설명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구조 원인 가설은 뭐냐면은 조직이에요. 조직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직.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고참이 신참에게 분명히 부패를 가리킬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고참이 신참에게 가리킬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신참은 자 여러분들 클라이니 이렇게 외우시면 돼. 내부 고발은 휘슬 블로잉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딥스로트. 휘슬 블로잉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부 고발의 요건 6가지를 제시했어요. 요 6가지에 맞으면은 이건 내부 고발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 클라이니가. 이렇게.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고참이 문제점 있는 것을 나에게 가르치고 주는데 그러면 이 신참은 2개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무슨 고민을 할까요? 그대로 따라주거나. 이게 침묵의 규범 아닙니까? 그대로 따라주거나 아니야. 저거는 내가 따라주면 안 돼. 내부 고발, 휘슬 블로잉. 그러면 내부 고발과 휘슬 블로잉은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가설들은 지금 부패를 설명하는 거예요. 부패를 가지 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 요 가설들은 부패를 설명하는 거예요. 부패를 하지 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부패를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침묵의 규범으로 가야 되지. 침묵 그냥 고참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신참들이.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요거의 반대는 내부 고발이라는 게 이렇게 참고해 두시고. 그래서 요거는 학자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 자, 고참 선배, 당신 너 중국어로 니 당신 바로 문제 있는 사람이야. 당신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야. 네 바로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고참이야. 이렇게 외우시면 돼.
니도프 바크 로버.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썩은 사과 가설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썩은 사과 가설은 부패를 철저히 개인의 결함으로 보는 거예요. 조직이나 전체의 결함. 여기서 말하는 조직이나 시민들에 의해서 부패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 개인의 문제로 부패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슨 단계에서 모집 단계에서 절대로 경찰로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사람들이 경찰에 들어오면은 분명히 부패로 빠질 것이다. 가설이잖아요. 요거의 핵심은 모집 단계예요. 모집 단계. 그 다음에 개인의 결함으로 두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관련해가지고 이 범위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돼도 이 범위를 벗어나. 원래 지금 경찰학교는 여기에서 설명이 되지만 우리 현직에서는 승진에서 이거 윤리, 경찰 윤리에서 설명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경찰학교는 종합해서 실무 종합으로 다 집어넣는 꼴이거든요. 이게. 현직에서는 실무 종합으로 설명이 되고 원래는 경찰학 개론이었거든요. 실무 종합으로 설명이 되고 이제 여러분 채용이나 경찰 간부 시험에서는 경찰학 개론이고 현직에서는 경찰 실무 종합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3번 보시면 다 설명드렸어요. 한번 1번부터 봅시다.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사회 전체라 그러면은 민을 생각하세요. 사회 전체가 그러니까 시민이 경찰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은 부패 행위를 하게 되며 시민 사이의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 원인으로 보는 이론은 무슨 가설? 전체 사회 가설 뚝뚝 떨어지잖아요. 2번 일부 부패 경찰을 모집 단계 딱 밑줄 그으시면은 모집 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것은 요거는 무슨 가설? 썩은 사과 가설. 그런데 여기는 구조 원인 가설 했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틀린 게 있어요. 구조 원인 가설. 지금 여기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은 두 가지가 틀려 있기 때문에 2번은 완벽하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개 경우 보면은 여기 지금 썩은 사과 가설에만 방점을 찍어서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뒷부분도 틀렸어요. 뒷부분도. 부패 원인을 개인적 결함으로 보는 것은 여기 보세요. 부패 원인을 개인적 결함으로 보는 것은 무슨 가설이에요? 썩은 사과 가설이잖아요. 조직의 체계 원인으로 파악하는 것은 구조 원인 가설로 가야 되겠죠. 뒷부분도 틀렸습니다. 두 개 다 틀렸습니다. 3번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시험원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하는 참 지문 좋아요. 부패에 해당해버리면은 다음 설명이 안 되잖아요.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지금 여기가 부패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제 그 지문은 이해 못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 되는데 저 보세요. 요게 지금 부패라는 거잖아요. 비타 5만 원짜리 넣어서 받아 먹었다는 거잖아요. 부정부패잖아요. 그러면 2단계에서는 밥 한 번 얻어먹고 이 단계에서는 아직 부패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2단계가 있었으니까 2단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도 보세요.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은 작은 호의. 왜? 보세요. 이 작은 호의, 이 2단계에서는 지금 작은 호의 단계에서는 부패 아니에요. 부패 아니잖아. 그럼 작은 호의 단계에서는 부패하지 않은 단계잖아요. 요런 아는 단계에서 점점 미끄러져서 결국은 비타 500을 받아 먹는다는 얘기잖아. 이런 배경 설명을 모르고는 이런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경사이론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은 이렇게 바꿔야 됐죠. 작은 호의가 습관화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를 빠진다는 가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썩은 사과 가설은 신임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 경찰관들에 의해서 자, 조직의 부패를 설명하는 것은 무슨 가설이에요? 니도 바커 로벙, 니 바로 구조적으로 문제 있다. 구조 원인 가설로 설명이 되어야 되겠죠.
자, 앞으로 이 관련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 부분만 정리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뭐 굳이 풀 필요가 있을까요? 해외 주재관은 1966년도, 경직법은 1953년도, 그 다음에 경찰위원회는 경찰법이 만들어질 당시 관청으로 승격될 때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법하고 경찰위원회는 1991년,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법은 1969년, 그 다음에 내무부 치안국에서 내무부 국에서 부로 승격된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1974년 12월 달에 국에서 부로 승격이 돼서 이제 1975년부터 이제 부로 조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5번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주 평범한 문제 난이도입니다. 1번을 보세요.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경찰위원회 구두상으로 말씀드릴게요.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정치적 중립이 우리 경찰 조직이 훼손이 됐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건 사업이 이제 나온 거예요. 3.15 부정선거에 경찰이 개입했단 말이죠. 그러면 정치적 중립, 민주적 통제 장치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경찰위원회입니다.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게 1991년도의 경찰법입니다. 그 수건 사업으로 만들어진 게. 그러나 앞으로 하나의 더 수건 사업은 뭘까요? 통합법이 나와야 돼요. 통합법. 우리 경찰 조직의 통합법이 나와요. 우리가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이 나오듯이 경찰법, 경찰소송법 이렇게 나오면 경찰 관련 모든 것이 다 아우를 수 있는 통합법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우리는 뭐 엄청나게 그냥 잡다하게 여기저기 법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앞으로 수건 사업입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화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찰청에 설치한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이제 행정안전부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경찰위원회는, 자, 이런 것은 뭐 워낙 많이 여러분들이 노출이 되고 출제들이 이루어졌으니까 경찰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인은 상임위원이에요. 그 다음에 1인은 상임위원이니까 몇 인 남았나요? 6인 남았죠? 6인 중에서 이 6인 중에서 뽑는다. 그래서 요거를 호선이다 라고 얘기해요. 호선, 상호자, 선택할 선자 써서. 그래서 이 중에 1인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5인은 위원이 되는데, 요 6명은 비상임위원이다. 요 문제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2번은 지금 제가 정리해 준 대로만 이렇게만 써놓으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3번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은 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경찰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입니다. 4번. 자, 이런 문제가 간간히 눈에 들어오는데 우리 경찰학개론에서는요 2가지뿐이 없어요. 전 범위에서. 무엇뿐이 없냐면은 전 범위에서요. 제적위원이라는 것은 뭘 말해요? 7인이 제적위원이잖아요. 그렇죠? 2가지뿐이 없어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뭐 이제 개의하고 회의가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간간히 요즘 시험에서 제적위원 과반수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이건 말 자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요것뿐이 없어요. 요것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 잘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번은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6번
경찰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자 소속 상관의 허가 네모 박스를 딱 쳐보세요. 자 여기하고 3번 지문 동시에 설명하겠습니다. 3번 지문에 보시면 국가공무원법상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권리 의무와 연관돼서는 경찰공무원법하고 국가공무원법이 있는데 이런 거를 내용은 딱 맞게 넣어놓고 법적 근거를 딱 틀어가지고 오답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권리 의무에서 국가공무원법 55조부터 시작해서 65조까지는 55조부터 시작해서 이 66조까지 66조 정도까지 요거는 법 조문으로 반드시 완벽하게 읽어 놓으시고 그 법조문 제목을 완벽하게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 끊임없이 여러분들 괴롭힙니다. 현직에 들어가서도.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법입니다. 경찰공무원법은 다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장면에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트라이앵글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중앙경찰학교에서 강의 가서도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을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저는 읽으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5가지 법은 반드시 제복을 입는 한은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경찰법 조문 몇 개 안 됩니다. 25개 조문 정도 읽으면 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12조 벌칙조항 1년 이하의 징역 금고까지 12개 조문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법 31개 조문 정도가 뿐이 안 됩니다. 다 해도 100개 조문 안 됩니다. 이 조문들은 끊임없이 읽으셔야 돼. 이 관련된 내용은 응용해서 나오지도 않고 그 조문 그대로 카피 떠서 나와서 그 뒷부분과 뭐 용어 부분 그렇지 않으면 숫자 부분만 딱딱 바꿔치기 해서 오답 내는 거 외에는 안 나옵니다. 반드시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트라이앵글 경찰법, 경공법, 경직법은 전 조문을 지속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 안에서 20문제 중에서 채용에서 20문제 중에서는 많이 나오면 5, 6문제까지 나옵니다. 읽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 경공법 열심히 읽어줬다면 요거 따로 뭐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요 부분은 따로 또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냐면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경찰공무원법은 거짓 보고 지휘권 남용 권한 남용이라고 해도 되겠죠. 권한 남용 지휘권 남용 뭐 알아서 다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복 복제 이렇게 외우세요. 어떻게 외우시냐면은 야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이잖아. 경찰공무원이 18욕 아니에요.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이 18조니까 18 거짓말하면 되겠냐?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거짓말하고 지휘권 남용하거나 제복 착용하지 않으면 되겠냐?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이것만 경공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그리고 나머지는 국공법에 다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3번 지문을 동시에 설명을 드리면 국가공무원법상 직장을 이탈하려면 소속 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3번 지문을 보시면 직무를 겸직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는데 직장을 이탈하려면 자기 직장 상사에게 허가를 받으면 돼요. 그러나 경찰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겸직을 하려면 경찰서장인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틀리잖아요.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소속 상관의 허가와 소속 기관장 네모 박스 쳐놓고 다 맞는 표현이에요. 2번 복정의 의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법 밑줄 보세요. 평상시에 경찰법 열심히 25개 조문, 25, 26, 한 26개 조문, 27개 조문까지 그 뒷부분까지 그 비상시에는 경찰청장이 제주자치경찰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읽어두시면 좋겠죠. 이 내용이 지금 경찰, 국가경찰공무원의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은 경공법이 아니라 경찰법 24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자, 이 4번 지문이 이번 시험 문제에서 가장 좀 이색적인 지문이라면 이색적인 지문입니다. 예, 평상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뤄주지 않는 지문들, 이 지문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의무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의무자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다라고. 네. 몇 년간? 3년간.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공직자윤리법에서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된 것은 뭐가 출제가 됐냐면은 공직자윤리법 관련해서 이것도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 공개에 대해서 재산 공개는 취약감 이상, 재산 등록 의무자는 딱 총경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공직자윤리법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에는 경사 이상 경정까지, 경사 이상에서 경정까지 재산 등록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설명도를 하면은 공직자윤리법상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윤리법상 재산 등록의 의무자는 총경이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시험에서 말입니다. 정확하게 나오려면은 요렇게 설명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문제 출제 잘못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공직자 윤리 법령상. 자, 법령상. 왜 법령이라 그러냐? 요렇게 해서 법령상 요렇게 들어가야만 드디어 취약감 이상은 재산 공개 의무가 있고 경사 이상은 재산 등록의 의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아들었나요? 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이냐 윤리법령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 의무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 제한 규정을 받는다라는 거. 물론 이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을 할 수도 있다. 이때 조심할 것은 혹시 나중에 대비를 한다면 절대적으로 취업 못한다는 개념으로 나오면 틀린 개념이 되겠죠. 자, 7번. 징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령 내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기억. 경찰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틀렸네요. 경감 이하입니다. 요것도 이렇게 정리하는데 상당히 요 위험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만에 하나 출제가 돼서 지금 법제처에 계류 중인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법제처에 무슨 말이냐면은 경무관 이상은 징계를 하려면은 그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인원수는 17인에서 33인까지. 33인까지. 그 다음에 총경과 경정이 있잖아요. 총경 경정은 경찰청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때 5인에서 7인입니다. 그 다음에 경감이하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감이하니까 뭐 경찰청에서도 가능하고 지방청도 가능하고 경찰서 등등등 다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3인에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 두 개가 지금 법제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몇 인으로 앞으로 통일을 시키려고 개정을 해놨냐면은 지금 5인에서 9인.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안으로 이게 패스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5인에서 7인, 3인에서 7인은 일괄적으로서 5인에서 9인으로 이렇게 개정이 될 겁니다. 이미 개정돼서 이제 법제처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요것 때문에 틀렸어요. 경감이하로 가야 되고 니은 경찰 공무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돼요. 니은 보통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에서 7인 7명 이하의 경찰 공무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징계위원회니까. 디귿 징계 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요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돼.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면은 자, 이때 조심할 게 있어요. 경찰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밑줄 그으세요. 승인을 받아서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니을번 징계위원회 위원 중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이나 징계 사유와 관계 있는 사람은 징계 등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맞는 말이 되겠고, 미음번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는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이나 근무 성적이나 그 다음에 공적이나 뉘우치는 정도. 자, 뉘우치는 정도 이런 게 일종의 괘씸죄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뉘우치지 않으면은 우리 형사처벌도 괘씸죄는 없지만은 실제로 괘씸 형법 50조인가 51조에 있잖아요. 괘씸죄. 괘씸죄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징계 등의 요구를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고려할 수 있다라고 나올 수가 있거든. 이런 것은 반드시 참작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8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동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은 큰 특이점은 없습니다. 국가는 핵심은 뭐냐면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왜?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난 거잖아요.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난 것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적법한, 맞는 말,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그 다음 조심해야 됩니다. 1번 지문도 얼마든지 오답 처리가 될 수 있는 문구들이 있어요. 적법한 행위에 적법한 동글뱅이, 그 다음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 X,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틀어서 오답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2번 손실이 있음을 안 날, 밑줄, 안 다음 날이 아니에요. 안 날, 3년 맞는 말이에요. 손실이 발생한 다음 날 아니에요. 안 날, 날부터,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는 소멸합니다. 시효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이것도 조심하시고 3년 5년만 애워놓으셨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날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3번 조심해야 될 것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다가 밑줄 그으세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가 헷갈릴 수가 있냐면은 거기 지금 제가 밑줄 그으라고 그랬어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라고 있죠. 그런데 거기 여러분들 경직법과 경직법 시행령을 보시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의결이 돼가지고 손실이 있으니까 손실보상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를 보상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얼마를 보상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거 보상금 심사위원회가 있겠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 보상금 심사위원회. 요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과 물론 이제 해양경찰청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방청에만 또 지방해양경찰청에만 설치가 되고 여기는 어디에는 설치 안 돼요? 경찰서는 설치가 안 돼요. 경찰서에는 설치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원수는 5인에서 7인이고 여기는 경찰청, 지방청 여기까지 이원회에 설치가 됩니다. 이원수는 5명 이내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요거를 묻는 문제. 요거. 자, 그래서 3번을 보시면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가 나와 있으니까 뭐가 없어져야 돼요? 경찰서나 해양경찰서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손실보상심의위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번. 자, 9번까지만 풀고 쉬었다 풀겠습니다. 매슬로우 욕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워낙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예. 매슬로우는 단계 이론이었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생안사존자. 따라 해보세요. 생안사존자. 조심할 것은 생안사존자 외워놨는데 시험 문제에서 가장 높은 욕구 단계에서 낮은 단계 순서대로 그러면 반대로 가야 되겠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 1번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인 욕구, 존경의 욕구, 자기 실현 욕구로 구분하였다. 생안사존자. 근데 요거를 역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가장 높은 욕구 단계에서 낮은 욕구 단계로 순서를 물으면 반대로 순서가 들어가야 돼. 요런 게 간간히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2번 안전의 욕구, 현재나 장래의 신분이나 생활에 대한 불안 해소에 관한 것으로서 신분보장, 연금, 안전의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3번 존경의 욕구는 동료, 상사, 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 귀속감, 충족에 관한 것.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인간관계 개선. 자, 사회적, 소셜. 나 이외에 누군가와 연관이 되면 사회적인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개선, 고충 처리 상담 이런 것은 사회적인 욕구가 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자, 생리적인 욕구, 의식주, 건강 등에 관한 것으로 적정 보수제도, 휴양제도 등을 통해서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